구독자님들! 노숙자 실시간이요. 무임승차하는 주제에 왜 여기 앉아있어? 핸드폰 든 여자가 쓰러진 박순희 할머니에게 커피를 부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조롱했어요. 그때 청년 강민수가 달려가 순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신을 도와준 청년 강민수에게 순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탕 하나를 건넸어요. 누더기 옷 속 그 초라한 사탕이 민수 인생 전부를 바꿀 줄은 민수는 몰랐죠. 이 작은 친절이 운명을 바꾸고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들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넘치길 빌겠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낡은 패딩 재킷의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25살 청년의 얼굴은 잘생겼지만 다크서클과 창백한 안색이 수개월간의 고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오늘도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확인했어요. 대성유통 인사팀 오전 10시 면접이라고 적혀 있었죠. 33번째 면접이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민수는 노란 안전선 근처에 서서 터널 쪽을 바라보며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9호선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밀려 들어갔죠. 민수는 만원 열차에 겨우 몸을 밀어넣고 노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면접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번엔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죠. 찢어진 패딩 재킷과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가는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이에요. 통장 잔고는 23,000원밖에 남지 않았고 오늘 교통비를 쓰고 나면 10,000원도 채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고 역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면서 더욱 붐볐어요. 세 번째 역을 지나칠 무렵 노약자석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죠.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9호선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밀려 들어갔죠. 민수는 만원 열차에 겨우 몸을 밀어넣고 노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면접에 대해 생각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매우 낡은 검은 외투를 입고 계셨고 옆에는 커다란 빨강파랑 체크무늬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순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때 다음 역에서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어요. 크림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구찌 벨트백을 가슴에 메고 루이비통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머리에는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올려놓았고 긴 생머리에는 브릿지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어요. 여자는 지하철 안을 둘러보다가 노약자석 쪽의 순이를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죠. 은냄새. 여자가 코를 막으며 중얼거리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쪽을 주시했어요. 젊은 여성이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순이를 향해 들어올리는 게 보였죠. 구독자님들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성의 목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지하철에 노숙자 발견했어요. 완전 리얼이죠? 명품을 휘감은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순이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촬영을 시작했어요. 순이는 깜짝 놀라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무임승차하는 주제에 왜 여기 앉아 있어? 냄새 진짜 장난 아닌데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목소리로 떨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어나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하지만 나이 든 할머니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재밌는데 구독자님들 댓글 엄청 달리는데요. 여자가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가며 순이를 조롱했어요. 저기요, 할멈? 어디서 주무세요? 다리 밑이에요? 아니면 공원?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잡고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죠. 그 순간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이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낡은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순이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순이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더욱 신이 나서 핸드폰을 순이에게 바짝 들이댔어요. 오빠들 봐봐, 대박. 보따리까지 쏟아졌어요. 이거 완전 조회수 터지겠는데요? 그리고는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순이 쪽으로 천천히 기울였죠. 차가운 커피가 순이의 낡은 외투 위로 주르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순이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어요. 와, 반응 대박이에요. 구독자님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자는 여전히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애써 모른 척했죠.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면서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저건 너무하잖아. 민수는 손잡이를 놓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놀라서 길을 비켜주었죠.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순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이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고맙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순이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던 자리로 순이를 부축해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순이가 앉자 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죠. 명품을 휘감은 젊은 여자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영웅놀이 하시네. 오빠도 같이 찍어드릴까요? 민수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옷가지들을 주워 보따리에 넣었어요. 모든 것을 주워 담고 보따리를 순이 옆에 조심스럽게 놓아드렸죠.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순이는 낡은 외투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사탕 하나였어요. 포장지가 심하게 발해서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내가 줄 수 있는 거라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민수에게 건네며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사탕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깊이 고개를 숙이며 받았죠. 명품을 휘감은 젊은 여자는 혀를 차며 에이 재미없어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민수는 손바닥에 낡은 사탕을 내려다보았어요.
작고 초라한 사탕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순이를 지켜보았어요. 순이는 민수가 양보한 자리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었죠. 이따금 민수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민수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더 지나며 순이가 내릴 역이 다가왔어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무거운 보따리를 힘겹게 들어 올렸죠. 민수가 다가가 보따리를 들어드리려 했지만 순이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이제 익숙해요. 순이가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다시 한번 민수를 바라보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젊은이. 문이 열리고 순이가 천천히 내렸죠. 민수는 창문 너머로 순이가 플랫폼을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열차가 다시 출발하면서 민수는 주머니 속 사탕을 만지작거리며 면접장이 있는 역까지 향했죠. 열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민수는 낡은 패딩의 지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면접장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30분 후 민수는 면접실 문을 나서고 있었죠.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면접관들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찢어진 패딩 재킷과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온 지원자를 뽑을 회사는 없었죠. 민수는 건물을 나와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탈락이었어요. 33번째 탈락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3,000원에서 교통비 3,000원을 쓰고 난 후 2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며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민수의 집은 보증금 없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이 이미 2장이나 우편함에 쌓여 있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어느새 해가 기울어 붉은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밀어 열었어요. 삐걱. 문이 녹슨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죠. 방 안으로 들어가니 차디찬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난방을 아끼느라 보일러를 거의 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패딩도 벗지 않은 채 작은 책상 앞에 털썩 앉았죠.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이 낡은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한참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어머니는 민수가 20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암이었어요.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민수는 대학을 중퇴했고 편의점, 주유소, 배달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결국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착하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 보면 꼭 도와주고.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려고 늘 애썼어요. 오늘도 할머니를 도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작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할인 시간에 사둔 것이었어요. 민수는 김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운 뒤
작은 식탁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죠. 물을 마시며 천천히 삼키는 게 오늘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민수는 옷장을 열어내일 입을 옷을 확인했어요. 셔츠가 두 벌 걸려 있었지만 모두 낡고 구겨져 있었죠. 다리미가 없어서 구김을 펼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뭘 입고 가지?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옷장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순이가 준 사탕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낡고 바랜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기니 안에서 작은 사탕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사탕을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죠. 오래된 사탕이었지만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민수는 저절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사탕을 천천히 녹이며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구직 신청서들을 꺼냈죠. 내일 넣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함이 밀려왔죠. 하루 종일 굶다시피 하고 면접을 보러 서울 이곳저곳을 다녔더니 기력이 완전히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얇은 이불을 덮었지만 차가운 방 안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패딩 재킷을 입은 채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 온몸을 감쌌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민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눈을 천천히 감았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고 온몸이 추웠어요. 민수는 몸을 웅크리고 이불 속에서 떨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죠. 3일이 지났습니다. 찬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어요. 겨울 아침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32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민수는 9호선 급행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출근 시간이라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잡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열차가 달려나가는 동안 민수는 3일 전 그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디 계실까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까요? 열차가 한 역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안쪽으로 한 발짝 더 물러섰어요. 그때 노약자석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순이었습니다. 3일 전 그 할머니가 천천히 열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누더기 같은 외투를 입고 큰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노약자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이의 몸이 갑자기 뒤로 넘어질 듯이 휘청거렸어요. 한 발짝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따리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을 해치고 순이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무릎을 꿇고 앉아 순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민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의 손이 얼음장같이 너무 차가웠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누가 영무원 좀 불러주세요. 한 남자가 마지못한 듯 영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는 순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벽에 기대게 했어요. 순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이는 민수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젊은 총각, 작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할머니. 3일 전에 만났던 사람이요.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 나요. 민수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열차가 역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어요. 영무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영무원은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몇 분 후 역 대합실로 순이를 옮겼습니다. 민수는 순이 옆에 앉아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순이는 눈을 감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10시 15분이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가도 늦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순이를 보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순이 곁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와서 순이를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보호자세요? 한 구급대원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요. 민수는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민수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순이 옆에 앉아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1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순이를 옮기고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민수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저혈당 쇼크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링거 맞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깨어나실 겁니다. 의사는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11시 20분이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32번째 면접도 날아간 겁니다.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면접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수는 자판기에서 물 한 병을 뽑아 마시고 다시 응급실 앞에 앉았어요. 1시간이 더 지나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민수는 서둘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왔어요. 순이는 민수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가 날 살려줬구나. 민수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또 도와줘서. 민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년은 왜 이렇게 착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이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순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조금 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입원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최소 하루는 입원하셔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비용 낼게요. 간호사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낼게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는 2만 3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체크카드를 꺼내 간호사에게 건넸어요. 통장에 남은 돈 전부를 쓰는 겁니다. 간호사는 카드를 받아들고 나갔어요. 순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 왜 이렇게까지? 민수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 회복하시는 게 먼저죠.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영수증과 카드를 건넸습니다. 18만 원이었어요. 민수의 통장은 이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수는 편의점으로 가서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 1,500원으로 응급실로 돌아와 순이에게 우유를 건넸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우유를 받아 조금씩 마셨습니다. 한참을 마시고 나서 순이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청년, 이름이 뭐예요? 강민수예요. 민수, 좋은 이름이네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순이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성함은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박순이예요. 순이 할머니. 민수가 처음으로 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민수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순이 할머니. 푹 쉬세요. 순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민수는 순이 곁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면접을 놓쳤습니다. 돈도 다 썼어요. 내일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수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수 씨 맞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대성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강민수 씨를 찾고 계십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대성그룹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어리둥절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그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이라니 왜 자기를 찾는 걸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순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이 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였어요. 같은 시각 대성그룹 본사 30층 회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박재우는 태블릿을 건네받아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 풍경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명품을 휘감은 젊은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 한 청년이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우는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재훈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목구멍에서 겨우 소리를 짜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훈의 얼굴을 살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않고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확인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낡은 외투, 큰 보따리를 맨 모습, 틀림없었습니다. 재훈은 태블릿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탐정을 고용해 전국을 뒤지며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재훈의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찾았어, 내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 재훈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훈은 천천히 눈을 뜨고 비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시다. 비서의 입이 벌어지며 눈이 커졌어요. 네. 그럼 10년 전 실종되신 회장님의 모친이란 말씀이십니까?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은 수많은 불빛들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훈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찾아내. 지금 어디 계신지 확인하고 즉시 보고해. 비서가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훈은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어머니를 도와준 그 청년도 신원을 확인해 이름, 주소, 연락처 모두 파악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비서가 급히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재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의 의식은 천천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2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당시 30이었던 박재훈은 대성그룹 부회장으로 아버지인 창업주 박동철 회장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선을 주선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여자는 28살의 최지혜였어요. 대기업 이사를 지낸 최영만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지혜는 깔끔한 인상에 또박또박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재훈 씨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지혜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지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계를 원해요.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재훈은 지혜가 마음에 들었어요. 석 달 후 재훈은 지혜에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를 건넸어요. 재훈의 어머니 박순희는 며느리가 될 지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순희는 지혜의 두 손을 꼭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혜도 깊게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어요. 지혜는 순희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직접 준비해 상을 차렸고 순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챙겨드렸어요. 순이는 며느리가 기특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결혼 5년째 되던 해봄, 지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재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순이는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자를 보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혜에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5살이 되던 해 가을, 동철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순이는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여보, 나를 두고 어떡해.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재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성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겨우 35의 나이였습니다. 회사 경영에 매달려야 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 무렵부터 지혜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옛날 방식은 좀. 명절 음식 준비를 하다가 순이에게 툭 던진 말이었어요. 순이는 놀라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지. 지혜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혜는 점점 더 순이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손주 재민이를 돌보겠다고 하면 지혜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표면적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순이를 재민이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재우는 바쁜 일정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의 아버지 최영만이 집을 방문했어요.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순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만은 건성으로 인사를 나누고는 재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재훈이 퇴근하자 영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내가 내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으면 어떻겠니? 재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장인어른, 그건 좀. 지혜가 재훈의 팔을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경영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도움이 될 거예요. 재훈은 아내의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사회에 상정하겠습니다. 한 달 후 영만은 대성그룹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안에서 영만과 지혜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재훈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훈아,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재훈은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장인어른이랑 뭔가 꾸미는 것 같아서. 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는 착한 애예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재훈은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그래서? 지혜가 재훈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가족이랑 함께 계셔야지. 지혜가 재훈의 손을 잡으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도 바쁘잖아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재우는 지혜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 돼. 어머니는 이 집에서 우리랑 함께 사셔야 해. 지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지혜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영만을 통해 병원의 한 의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부탁했어요. 박순희 씨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주세요. 의사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혜가 내민 돈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희 명의의 치매 진단서가 만들어졌어요. 중증 치매 판정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진단서를 들고 은행으로 갔어요. 순희 명의로 되어 있던 10억 원을 자기 계좌로 슬그머니 옮겼습니다. 횡령이었어요. 그리고 재훈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지혜는 순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잠깐 병원 가시죠. 순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혜를 따라 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차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외곽의 요양원이었습니다. 순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니?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앞으로 지내실 곳이에요. 뭐라고? 순희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지만 지혜가 미리 불러놓은 요양원 직원들이 순희를 강제로 끌고 내렸어요. 나요. 나 멀쩡해. 왜 이러는 거예요? 순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순희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진단서도 다 나왔어요. 순희는 요양원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갇혔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순희는 매일 밤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나 멀쩡하다고. 날 내보내. 재훈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지혜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재훈이 놀라서 물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지혜가 위조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하셔서. 재훈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지혜가 재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면회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순희는 요양원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재훈은 바쁜 일정 때문에 직접 면회를 가지 못했어요. 지혜가 대신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혜는 한 번도 요양원에 가지 않았어요. 재훈이 면회를 가려고 하면 지혜가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시대요. 내일은 검사 받으신대요. 재훈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희는 요양원에서 매일 울었어요. 재훈아, 엄마는 멀쩡해. 제발 날 좀 꺼내줘. 하지만 아무도 순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순희는 결심했어요. 탈출해야 해. 밤중에 요양원 직원이 방문을 열어두고 간 틈을 타서 순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구로 향했어요. 경보음이 울릴까봐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다행히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순희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순희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순희는 지쳐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재훈이한테 가야 해. 순희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서울 시내로 들어왔어요.
공중전화를 찾아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이미 지혜가 손을 쓴 뒤였죠. 순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걸어 익숙한 동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집 앞에 서보니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한 겁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재훈아, 엄마를 버린 거니? 그날부터 순이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자고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추위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을 도와주며 자기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려 애썼어요.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작은 보따리 하나에 낡은 옷가지와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재훈은 눈을 떴습니다. 회장실 창가에 서서 과거를 떠올리던 중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재훈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돌아섰어요. 찾았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현재 강남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재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청년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강민수, 28세, 현재 무직입니다. 재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민수의 사진을 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머니를 2번이나 도왔군. 재훈은 서류를 내려놓고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 어머니를 모셔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씨에게도 연락해.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시라고.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재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어머니. 재훈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민수는 반지하 방에서 눈을 떴어요. 어젯밤 병원에서 늦게 돌아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어제 받았던 전화 내용이 꿈은 아니었습니다. 대성그룹 비서실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사 30층 회장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문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민수는 옷장을 열고 그나마 가장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아 구겨진 상태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옷을 입고 낡은 패딩을 걸쳤습니다. 가방에 아무것도 넣을 게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나섰어요. 계단을 올라가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민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주머니 속 마지막 1,000원짜리 지폐를 만졌습니다. 어제 병원비를 내고 남은 전부였어요. 교통카드에 1,000원을 충전하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9호선 열차에 올라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흘 전 순이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어제 병원에서 순이와 헤어질 때를 떠올렸어요. 순이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넌 천사야.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푹 쉬세요.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때 순이의 눈빛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열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내려 계단을 올라갔어요. 대성그룹 본사가 있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민수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실로 가야 하는데요. 경비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회장실이요? 예약은 하셨습니까? 어제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비원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입니까? 지금 로비에 강민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회장실에 가야 된다네요.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비원은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0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심장도 따라서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층수 표시가 하나씩 올라가는 걸 보며 민수는 계속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28층, 29층, 3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펼쳐졌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는 큰 나무 문이 보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걸어가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남자는 민수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민수는 비서실장을 따라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큰 책상과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한쪽 벽면은 전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한 남자가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강민수 씨 모셨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은퇴 안경을 쓴 남자는 민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강민수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남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남자도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 박재훈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할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서 재훈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훈은 태블릿을 집어들고 화면을 켜서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수가 순이를 일으켜 세우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죠. 민수는 영상을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찍은 줄 몰랐는데요. 재훈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 씨,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가 도와주신 그 할머니는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민수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어요. 네, 회장님의 어머니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수백 명의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어머니를 2번이나 도와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리고 병원에서까지.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민수는 황급히 일어나 재훈을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재훈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수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요? 저를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경력이나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수 씨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재훈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입니다. 경력보다 학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정말 제가 괜찮을까요? 재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직책은 회장 비서실 소속으로 하겠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민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내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내 어머니를 찾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민수는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민수는 손을 펴서 들여다봤어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니 아까 그 경비원이 민수를 보고 깜짝 놀라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문득 순이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했습니다. 민수는 병원으로 가보기로 결심하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어요. 40분쯤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니 어제 봤던 간호사가 민수를 알아보고 말을 건넸어요. 어제 오셨던 분 아니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나 해서 왔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어제 저녁에 퇴원하셨는데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퇴원이요? 그렇게 빨리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어젯밤 9시쯤 고급 승용차가 와서 모셔가셨어요. 보호자분이 오셨나 봐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재훈 회장이 어머니를 모셔간 것 같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먹지 못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삼각김밥 코너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세어봤습니다. 1,500원이 전부였어요. 가장 싼 참치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손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남았어요. 민수는 걸어가며 김밥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밥이 입안에서 씹혔어요. 반지하 방에 도착해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김밥을 다 먹고 난 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셔츠가 2벌, 바지가 3벌 걸려 있었어요. 모두 낡고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내일 회사에 입고 갈 만한 옷이 마땅치 않았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났고 500원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요. 일단 내일은 오늘 입고 갔던 옷을 다시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때 새 옷을 사면 될 것 같았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회장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만약 그날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민수는 그 말을 지켰을 뿐이었어요.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민수는 일찍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셔츠를 다시 꺼내 입었어요. 구김이 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최대한 펴보려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민수는 패딩을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출근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가니 어제 그 경비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출근하십니까? 30층 비서실로 가시면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30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니 어제 봤던 비서실장이 서 있었어요. 민수 씨,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실장은 민수를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가 민수 씨 자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몇 장을 건네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재훈이 나왔어요. 재훈은 민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민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재훈이 민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수 씨, 어머니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를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민수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뵙고 싶습니다.
재훈이 미소 지으며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차 준비해 주세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10분 후 민수는 재훈과 함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곧 순이를 만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는 40분쯤 달려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서 차가 멈춰 섰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그 끝에 하얀색 2층 저택이 서 있었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반지하 방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어요. 재훈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소파와 큰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훈이 안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수 씨 모시고 왔습니다. 안쪽 방에서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봤던 누더기 차림의 할머니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분명 그 순이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며 다가왔어요.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할머니, 몸은 어떠세요? 이제 건강하세요? 순이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민수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앉으렴 이 할머니 옆에. 민수는 순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재훈도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이는 한참 동안 민수의 손을 잡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니? 그날 지하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줬어.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근데 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자리까지 양보해줬잖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가 민수의 손을 더 꽉 쥐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내가 쓰러졌을 때도 내 마지막 돈까지 써가면서 도와줬잖아. 재훈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가 재훈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설명했어요. 이 아이가 병원비를 다 냈어. 자기 통장에 남은 돈 전부를 털어서. 재훈의 눈이 커지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이가 민수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게는 전부였잖니. 마지막 남은 돈이었잖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이가 민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민수는 순이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재훈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 순이가 민수를 천천히 놓아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안 계셨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 혼자 고생했구나.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머니께서 잘 키워주셨어요. 순이가 민수의 손을 다시 잡으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훌륭한 어머니셨구나.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회사 일은 어떻습니까? 적응되십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비서실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배우고 있습니다. 재훈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제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민수가 재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장학재단 운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걸요. 재훈이 민수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수 씨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재훈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장학재단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순이가 민수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민수야,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민수는 순이와 재훈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민수 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복도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요. 재훈이 재빨리 일어서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순이를 발견하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최지혜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지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어요. 어떻게, 여기, 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 다 알고 있어. 지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훈이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내 지혜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위조 진단서, 횡령 증거, 요양원 감금 기록. 전부 다 있어.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고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말도 안 돼. 재훈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재훈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어요. 여보, 제발. 재민이 생각해서라도. 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어머니께서 키우실 거야. 세상에 아끼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 바로 변호사 비용이야. 어느 형벌이 나오든 간에 죗값 제대로 치르길 빌게. 경찰관들이 지혜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최지혜 씨, 횡령과 위조 문서 작성,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혜가 순이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순이는 지혜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쳤어요.
안 돼. 재민아. 현관문이 닫히며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끝났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순이가 재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재훈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순이가 재훈을 일으켜 세우며 안아주었어요. 이제 됐어. 다 끝났어.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후 순이가 재훈을 놓아주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민수가 순이에게 다가갔어요. 순이가 민수와 재훈의 손을 각각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내 은인이야. 재훈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재훈아, 넌 10년 동안 엄마를 찾으려 했어. 그러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나를 구해줬어. 너가 있어서 10년 만에 내 아들도 만날 수 있게 됐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최지혜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어요. 횡령과 위조 문서 작성, 불법 감금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지혜의 아버지 최영만도 공범으로 회사에서 해임됐어요. 순이는 손자 재민이의 양육권을 되찾았습니다. 15살이 된 재민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점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대성장학재단의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재단은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첫 해에만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노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순이가 재민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민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민이가 민수 아저씨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단다. 재민이가 수줍게 민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수가 재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재민아, 학교 잘 다니고 있니?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공부가 재미있어요. 순이가 재민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해. 민수 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나 봐. 민수가 웃으며 서랍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재민이에게 건넸어요. 잘했어, 재민아. 재민이가 사탕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가 맛있게 차려줄 테니 한술 뜨고 가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순이와 재민이가 나간 후 민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신청서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어떤 학생들을 도와줄지 고민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이었어요. 민수는 한 신청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란을 보니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신청서를 승일란에 놓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민수는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순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재민이가 달려와 문을 열어줬어요. 아저씨, 오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순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여기 앉으렴. 민수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봤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재훈도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민수 씨 왔구나. 어서 먹자.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민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순이는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민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이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야, 요즘 재단 일은 어때?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순이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재단도 없었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넌 정말 착한 아이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출근길에 다시 9호선 지하철을 탔어요. 예전처럼 10,000원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 달 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때 노약자석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한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한 분을 부축하며 자리에 앉혀드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차가 역에 도착하고 청년이 내리려 할 때 민수가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청년이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청년에게 건넸어요. 대성 장학재단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청년이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어요. 저요? 하지만 민수가 웃으며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한 사람을 돕는 게 저희 재단의 목적입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뒤돌아보니 청년이 명함을 꼭 쥐고 서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손을 한번 흔들고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향해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석 달 전 자신도 저 청년처럼 막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순이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수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출근하십니다. 민수도 웃으며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민수는 그들을 돕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었어요. 선행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마음 온 날 가족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민수 청년과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받은 사랑은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민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마음 온 날은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